1975년 8월 13일 전라남도 광산군에서 한 괴한에 의해 잠을 자고 있던 노 부부 중 할아버지가 살해되고 할머니는 크게 다친다. 며칠 뒤 인근 무안군 몽탄면의 구멍가게에 있던 노 부부와 7살 손자가 살해당한다. 앞 사건의 괴한의 짓이었는데 이때에는 한 명의 공범이 더 있었다. 같은 해 9월 서울과 경기도 일대에서 다시 그 괴한에 의해 4건의 강력범죄가 더 발생한다. 먼저 서울의 면목 등에서 60대의 독거노인 한 명이 살해당했고, 이어 경기도 평택에서 한 할머니와 3명의 손자들이 죽임을 당했다. 그중 11살 소녀는 성폭행 후 살해당했고, 다른 3사람은 얼굴이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망가져 있었다. 다음으로 경기도 구리에서 일가족 3명이 살해당하고 2명이 다쳤다. 죽은 자들 중에는 3살 난 아기도 있었다. 그리고 경기도 시흥에서 아기 엄마가 강간당한 후 살해되었고, 그녀의 아기는 장파열로 죽어 있었다. 괴물은 살육을 멈추지 않는다. 10월 2일 그는 경기도 수원시에서 30대 부부 2명을 살해했고 골프장 캐디를 공격하였다. 불행 중 다행으로 그녀는 죽음은 피할 수 있었다. 며칠 뒤 그 괴한 김대두는 서울시 도봉구에서 만난 교도소에서 만나온 한 남성과 2인조로 강도짓을 하려고 시도했으나 오히려 그는 김대두의 물건을 훔쳐 달아났다. 격분한 연쇄살인범 혹은 연속살인범 김대두는 그를 쫓아가 살해했다. 그런데 다소 황당한 이유로 이것이 그의 마지막 살인이 되었다. 이때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어서였는지 계속되는 살인이 성공해 자신감에 도취되었던 것인지 김대두는 죽은 자의 피가 잔뜩 묻은 청바지를 세탁소에 맡겼고, 이를 수상히 여긴 세탁소 주인의 신고로 잠복해 있던 경찰에게 체포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성장 과정이 알려진 것은 없으나 김대두는 어려서부터 병약하고 왜소해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많이 당했고, 청소년기에 자신을 놀리던 친구를 폭행 살해한 것이 처음으로 사람을 죽인 것이었다. 나중엔 피해자들을 참혹하게 살해한 것도 강하게 공격하지 않으면 자신이 도리어 당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라고 털어놓았다. 김대두가 그렇게 단기간에 17명의 목숨을 앗아간 지 24년 후 김대두보다 훨씬 더 조심스럽고 목표가 뚜렷한 연쇄살인범이 등장한다. 1968년 부산에서 호르머니 스라의 3남 1녀 중 막내로 태어난 정두영은 가난 때문에 어려서부터 순탄치 못한 삶을 살았다. 어려서 재혼한 어머니의 곁을 떠나 삼촌 집에 맡겨줬다가 5살에 고아원에 보내졌고, 다시 어머니가 7살에 그들 집으로 데려갔지만 아버지가 다른 이부 형제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면서 다시 고아원으로 돌려보내졌다. 약육강식의 고아원 생활에서 벗어났지만 그의 정신은 이미 강력범죄자의 수준에 도달해 있었다. 누군가 자신의 작은 체구를 보고 무시하면 준비했던 흉기로 반격해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정두영의 청소년 시절 모습이었고, 첫 번째 살인도 그런 식으로 청소년기에 저지른다. 청년이 되자 사실상 장나비 짓을 하는 형의 금은방 일을 절도짓으로 도우던 정두영에게 동거녀가 생겼고, 그러면서 정두영의 절도는 더욱 완벽해져야만 했다. 어려서부터 가난의 고통과 그로 인해 가족이 유지되지 못하는 아픔을 뼈저리게 겪은 그는 사랑하는 여인과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10억을 모으기로 결심한다. 그리고 자신의 정체를 피해자에게 절대로 들켜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는 대부분의 피해자들을 살해했다. 전과 팔범이었던 정두영은 1999년 6월 부산 고검장 관사역 저택에 침입하여 부녀자를 살해하고 집안의 금품을 훔쳤다. 정두영은 불심검문에 대비해 무기 같은 것을 갖고 다니지 않고 있다가 낮 시간에 주택에 들어가 물건을 훔쳤다. 집에 사람이 있으면 그게 부녀자든 노인이든 가리지 않고 죽였는데, 무기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집안에서 둔기로 쓸 것을 찾거나 맨손과 맨발로 피해자들을 구타했다. 그의 목표는 살인보다는 돈이었기 때문에 금고를 열기 위해 무려 2시간 동안 시신의 옆에서 아령으로 금고를 부수기도 했다. 그리고 2인조인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사건 현장에 크기가 다른 2개의 발자국을 남겨놓기도 했다. 2000년 3월 그는 부산 서대신동 가정집에 침입하여 2명의 여성을 야구방망이로 때려 살해하였다. 그런데 나중에 집에 들어온 한 여성을 때리다가 그녀가 자신에게 아이가 있으니 살려달라고 호소하자 자신의 어린 시절이 생각나서 그는 그녀를 죽이지 않고 그냥 떠났다. 그녀는 부상이 심했지만 목숨을 건질 수 있었고, 그녀의 증언이 그의 체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같은 해 4월 초에 정두영이 일으킨 철광회사 회장 살인사건은 피해자들에게 가해진 잔혹성으로 인해 주목을 끌었다. 당시 그는 집에 있던 정진태 회장과 가정부, 그리고 정 회장의 친척 할머니를 잔인하게 구타했는데 2명은 사망했지만 할머니는 가까스로 숨이 붙어있어 병원으로 옮겨져 겨우 살아났고, 나중에 정두영을 범인으로 지목한다. 이 당시 경찰은 해당 지역에 사는 전과자들에게 전화로 알리바이를 확인하던 중에 정두영과도 통화를 했지만 당당한 그의 태도에 의심을 하지는 못했다. 4월 12일 정두영은 충남 천안에서 인질극을 벌이다가 경찰에 검거되었다. 이때까지 경찰은 그를 단순히 해당 인질극의 범인으로 수사 중이었으나, 그날 밤 배달 온 밥을 정두영과 같이 먹던 경찰은 KBS 공개수배 사건 25시에서 얼마 전 발생한 부산 서대신동 사건이 방송되는 것을 시청한다. 담당 경찰이 방송에서 나오는 몽타주가 제법 정두영을 닮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정작 정두영은 TV를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앉아있었다. 결국 정두영은 자신을 의심하는 경찰들에게 자신이 해당 사건의 범인임을 자백하였다. 정두영은 체포된 당시 목표했던 10억 중 1억 3천만 원을 모은 상태였다. 정두영이 김대두의 범죄를 알고 있었고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유영철과 정남규는 정두영의 범죄 행각에 대해 알고 나서 영감을 얻었고 그들 롤모델로 삼았다. 당시 다른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많아서 언론에서도 정두영의 연쇄살인사건을 깊이 있게 다루지도 않았고 전국적으로 크게 관심을 끌지도 않았지만, 이 병든 마음의 두 남자에게는 정두영의 살상행위가 영웅의 활약상으로 보였던 것이다. 만약 언론이 정두영의 범죄 행위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그의 피해자 유가족들의 2차 피해, 특히 어린이 피해자의 고통도 관심있게 다뤘다면 유영철이나 정남규 중 한 사람이라도 그 정도의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을 수도 있었을까? 아니면 정두영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관심도 없고 공감도 못 느낄 정도로 이 두 사람은 이미 선을 넘은 상태였을까?
유영철은 영화 추격자의 모델이기도 한데 그를 잡은 것이 영화처럼 전직 경찰은 아니지만 결정적으로 보도방 업주들에 의해 덜미를 잡힌 것은 사실이다. 유영철의 아버지는 자신의 아내와 자식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외도까지 하는 남자였다. 그런 아버지마저 유영철이 어린 시절에 병으로 죽었고 그 후로 더욱 가난하게 자란 유영철은 점점 비뚤어지기 시작했다. 비슷한 환경에서 자란 그의 쌍둥이 여동생은 열심히 공부해서 대기업에 입사한 것과 비교하면 대조적이다. 유영철에게 부유한 사람을 살해하고 금품을 갈취하는 정두영은 영웅이었다. 그는 초기에는 정두영처럼 부유층의 자택에 들어가 감나가는 물건을 훔치며 집안의 사람들을 죽였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위조한 경찰 신분증으로 사회적 약자들을 협박하여 금품을 약탈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점차 유영철은 살인 자체에 빠져들기 시작한다. 그러다가 어느 날 CCTV에 자신의 뒷모습이 찍힌 것을 방송에서 본 유영철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의 사람들만을 공격하기로 마음을 바꾼다. 그는 시신을 유기하기 위해 토막을 내기도 했지만 자신의 간질병에 피해자들의 생간이 효과가 있을 거라는 믿음으로 그것을 먹기도 했다. 주택가인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을 살해할 때에는 시끄럽게 굴던 언론이 이제는 조용하다. 피해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여 10명을 넘게 살해하는 동안에도 그는 경찰들의 의심을 사지 않는다. 하지만 보도방 업주들의 네트워크에 걸린 유영철의 전화번호는 자신들의 업소 여성들을 어딘가로 빼돌리는 인신매매범으로 의심되는 자의 번호였다. 살벌한 외형의 업주들은 경찰에도 도움을 청해 유영철을 유인하여 잡는 데 성공한다. 교활한 유영철은 조사받는 과정에서 간질 발작이 일어난 것처럼 연기를 하며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했지만 보도방에 억센 남자들은 그를 두들겨 패서 주택가 살인을 포함한 그의 연쇄살인의 전모를 금방 알아낸다. 긴급 체포된 연쇄살인범 유영철이 눌러쓴 모자 밑으로 그의 한쪽 눈이 빨갛게 충혈되었던 것은 그렇게 폭행을 당했기 때문이다. 유영철은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총 20명을 살해하였다. 가난하게 살아온 정남규 역시 정두영을 존경하였고 언젠가 그를 뛰어넘는 잭더리퍼가 되기를 꿈꿨다. 정남규 역시 어려서부터 아버지에게 끔찍하게 폭행을 당했고 본인의 말로는 동네 아저씨들에게 어렸을 때와 청소년기에 강간을 당했다고 한다. 학창시절에도 왕따와 폭행을 당했고 군대에서도 적응을 잘 못했던 그는 사회에 나와서 강도와 성폭행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지르고 수년간 감옥에 갇히기도 한다. 그런 그에게 유영철이 시작한 연쇄살인은 강력한 트리거가 된다. 2004년 초부터 그는 두 남자아이를 성폭행해 살인하는 것을 시작으로 2006년까지 무차별적으로 살상행위를 이어간다. 총 13명이 그의 손에 죽임을 당했고 20명이 중상을 입었다. 유가족들은 고통을 당해야만 했고 아이들을 잃은 어떤 남자는 정남규 때문에 심한 화상을 입고서도 경찰들로부터 자식들을 죽인 범인 취급을 당하기도 했다. 정남규는 자신이 살상행위를 하고 있는 사이에 유영철이 붙잡히자 자신이 그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살인마라고 자부하며 범행을 계속한다. 그의 범행 장소는 대부분 서울의 서남부 지방으로 당시 치안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이었다. 철저히 자신보다 약한 상대만을 공격해 완전 범죄를 꿈꾸던 정남규였지만 마지막 범행 때 자고 있던 20대 남성을 죽이려 했다가 실패하고 피해자와 그 아버지에게 붙잡힌다. 경찰에게 체포된 후 자신의 연쇄살인이 만천하에 공개되고 나서 그가 보여준 행동은 더욱 충격을 안겨주었다. 위기양양하게 기자들을 대하고 자신을 욕하는 시민들에게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그의 모습은 그가 피해자들에게 그랬을 법한 가해자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정두영은 수감 중 탈옥을 시도했다가 붙잡혔고 유영철은 교도소 안에서 여러 차례 말썽을 일으켰다. 이번 에피소드에서 다루지는 않은 강우순의 경우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애착이 많은 사람답게 열심히 조각 활동에 매진하여 다른 사람들이 놀랄만한 작품을 보여주고 있다고 한다. 정남규는 자살을 했는데 죄책감과는 무관하게 단지 더 이상 살인이 불가능해서 삶이 무료해져 자신의 공격적 욕망을 자기 몸에 해소한 것으로 보인다.